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다룬 영화 한 편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바로 영화 1987입니다. 31년 전 실화를 모티브로 영화가 만들어졌죠. 이미 사망했습니다. 소생이 불가능합니다. 시신은 태우라운. 남영동에서 조사받던 서울대생이 사망했답니다. 왜 지질 못해?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어요? 고문치사가 확실해요.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어요? 고문치사가 확실해요. 박종철 열사 외에도 수많은 학생들이 남영동 대공분실로 막 끌려가야 했던 이 1987년 이 시대적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일단 뭐 아시겠지만 80년 이제 우리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 그때 군부 독재 세력이 정권을 잡았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뭐 대한민국 정치 세력은 정확히 말하면 군부 독재 세력 때 민주화 세력 때 민주화 세력도 제야 세력이라고 보던 학생 운동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군이 정말 거리에서 맞닥뜨린 게 80년대 초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86년이 지나면서 이제 87년이 되니까 우리 국민들이 원했던 건 뭐냐? 대통령을 내 손을 뽑아주는 게 가장 큰 직선제.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야권에서 직선제 개헌 운동을 시작을 한 거예요. 네. 86년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 운동들이 불을 끌고 그렇고 제야도 움직이기 시작했고 정치권도 조직화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박종철 열사의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이게 기폭제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한열 열사 사건 같은 경우는 박종철 열사 그 사건이 터지니까는 그 추모식을 계기로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한열 열사가 뭐 영화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쉘터 맞았을 때 그때 그 데모의 슬로건이 박종철 열사를 살려내라 뭐 이거였죠. 박종철을 살려내라 그거였죠. 조금 보완하면 저 때가 이제 학생 운동이 황금기예요. 86년도에 무슨 역사적 사건이 있었냐면 아시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88년도에 올림픽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그때는 군사 독재 정권 물러가라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86년 아시안 게임 남북 공동 개최를 주장을 했어요.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감도 있었고 통일에 대한 영혼도 있고 그러니까 86년 아시안 게임 공동 개최, 88년 올림픽 공동 개최라고 하는 이 명분과 함께 8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손으로 뽑아서 민주정권으로 교체하자라는 사회적 열기 속에서 학생운동이 급성장하던 시점. 네. 그러니까 그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은 눌러야 되는데 누를 수가 없으니까 대학 내 간첩 사건, 용공 조작 사건으로 계속 대응하면서 강대강으로 부딪히는데 국민들 기본적인 명분은 학생운동 쪽으로 가 있었고 그러니까 군사 독재 정권이 코너로 몰리니까 무리하게 저 간첩 조작 사건 이런 걸 하던 그런 시점이었죠. 그때 저는 굉장히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1월 14일이었는데 이제 경찰 출입하던 우리 동기가 그 고문 받아서 죽은 것 같다고 이제 그게 이제 일보를 한 사람이 이제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또 거기서 아름아름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1월 15일 날 말하자면은 그 당시에는 중앙일보가 석간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중앙일보에서 이제 이 죽었다는 거 학생이 죽었다는 게 이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그날 오후에 이제 경찰에서 발표를 하는데 뭐 턱하고 치니까 억하고 죽었습니다. 우리가 또 기가 막혀갖고 진짜 헉 이랬어요. 우리가. 그 뒤에 이제 전개되는 상황을 다 기억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동아일보에서 정말 그 민족 정론지라는 그 자부심과 유산을 발휘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건 고문치사다. 그리고 이제 물고문을 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아일보에서 거의 그냥 6면에 걸쳐서 그냥 쫙 나왔는데 와 그때 그 신문을 그 우리 좀 KBS 기자들 좀 슬픈 마음으로 정말 우리도 기자냐 막 이런 자괴감을 느끼면서 그 신문을 보는데 정말 너무 기뻤어요. 87년 이후에 민주화에 한국 사회가 그렇게 이념의 길을 걷습니다. 좌파 우파 이념을 걷다 보니까 이제 언론들이 좌파 언론 우파 언론이 이제 갈라지게 된 것이죠. 보수진보. 그 전에는 한국 사회가 이념의 길을 걷지 그렇죠. 않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구도 자체가 독재냐 반독재냐, 독재와 민주. 이 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뭐 기자들은 기본적으로 반골 기질이 있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특수 이제 정부 기관지라는 특수 언론 제하고는 기본적으로 저항 의식이 있었죠. 혹시 장례식 때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나죠. 이한열 열사 장례식이 기억이 나고요. 요때는 이제 문익환 목사님을 모시고 다닐 때예요. 그때 이제 운동권 중에서 차 있는 건 저밖에 없었거든, 승용차가. 제 차에다 교수님인 것처럼 해갖고 세브란스 병원 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모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가. 근데 이제 7월 9일 날 그 노제할 때는 그 마포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가는데, 마포 공덕동 로타리. 그 공덕동 로타리가 다 찼죠. 그러니까 이거 진짜 군사 독재 정권이 끝나는가? 이럴 정도로 7월 9일 날 그때 어마어마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6.29 호원 6.29 이제 직선제 개헌 조치 하고 났는데도 이게 세상이 바뀌겠구나 하는 이제 기대감 때문에 사람들이 막 거리로 쏟아져 나오던 그 시점이었던 거죠. 서럽던 이 말하는가 흐르는 강물. 이제 요때 당시 재밌는 게 삼철 중에 하나 양정철. 그 1월 14일 박종철 사건 이후에 3월서부터 학생회장이 되면 네. 바로 데모 시위 주동을 하니까 3일 있다가 구속이 돼, 학생회장이. 그럼 부학생회장이 대행. 구속 되니까 그다음 대행 해갖고 양정철 씨가 아마 한 17번째인가 대행해요. 근데 재능이 있었고 신출귀몰이야. 모든 서울시 중심에 갖고 데모를 하고 사라지고 그러다가 수배가 1급 수배범으로 돼갖고 명동 성당으로 숨어 들어가요. 그걸 또 이제 우리 문익환 목사님하고 이해찬 총리께서 저 빼내야 된다고. 저 잡히면 학생운동이 괴멸된다고. 그래갖고 제가 또 차를 갖고 갔고 트렁크에 실어요, 양정철을. 이제 왜냐면 운동권이 차를 갖고 있는 경우는 상상이 안 되니까. 그래갖고 그거를 타고 나오면서 거기서부터 연대까지 가는데 한 30-40분 걸리는데 안에서 한 30시간쯤으로 느껴진대요. 그냥 마지막에 갖다 뿌린 데가 어디냐면 그 연대 세브란스 병원 영안실. 야, 이런 또 역사의 현장에 또 그렇게 계시네요. 그렇죠. 거길 빼내고 또 며칠 있다가는 문익환 목사님 모시고 들어가니까 제 차가 저보다도 더 민주화 투사예요. 네, 영화보다 실제 상황은 더 참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봉도사님. 예. 1987년 소개. 예. 내부자 한 분의 연락처를 오늘 가지고 오셨죠? 예. 87년 1월 14일 이후에 이제 인생의 운명이 바뀐 또 한 분인데요. 네. 박종철 열사의 7살 위형 박종부 씨입니다. 네. 그분이 이제 진실을 밝히려고 계속 노력하면서 이 형님도 고초를 많이 겪었어요. 그분입니다. 박종부 형님, 7살 위의 형님. 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외부자들 진행하고 있는 남희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 박종부입니다. 그리고 지난 1987년 1월 달에 경찰의 고문에 의해서 죽어간 박종철의 친형배입니다. 네. 박종철 열사 사건이 영화로 제작된다라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사실 지난 세월 동안 영화 제작 시도는 몇 차례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번번이 그 대본 단계에서 좌절되곤 했죠. 아마도 그 다큐적인 요소가 강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어떤 상업성까지 어떤 겸비하기는 쉽지 않겠다는 그런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좋은 영화가 만들어져서 다행스러운 생각입니다. 네. 그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영화 같이 관람하셨었죠? 네, 그랬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뭐라 그러시던가요? 영화 관람하기 전에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만 영화 끝나고 나서 어떻게 따뜻하게 안아주더군요. 예. 그렇게 따뜻한 어떤 포옹이 다른 어떤 100마디 말보다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 그 영화에서 재현되어 가지고 또다시 공분을 산 장면이 있죠. 턱신이 억하고 죽었다는 그 유명한 말인데요. 1987년 당시에 경찰에서 가족에게 어떻게 설명하던가요? 사실 잊기지 않겠지만 실제 제 아버지하고 제가 그 나란히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을 때 책상 건너편에 경찰 한 명이 앉아서는 갑자기 책상을 콱 내리시더군요. 예. 아버지가 제가 깜짝 놀라니까 그 경찰 한다는 얘기가 놀라셨죠. 아드님도 그렇게 놀라더니 쓰러져 죽었어요. 의도 없었지만
아버지로서 그리고 저 나름대로 형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당시 상황이 너무 분하고 원통했습니다. 아니 그때 저 항의 좀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렇게 항의도 좀 해보셨나요? 뭐 달리 방법이 없었죠. 뭐 항의를 아무리 해봐야 주위에는 좀 경찰밖에 없으니까요. 그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그 경찰이 이렇게 대공분실 현장입니다. 남인동 대공분실 현장에서. 혹시 그 영화 장면하고 그다음 현실에서 일어났던 일하고 이렇게 서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네. 영화 속에서 좀 충분하게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도 있나요? 예, 사실 좀 있기는 있습니다. 특히 짚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은 검찰에 대한 부분이겠죠. 예. 사실 그 영화로는 정의로운 검찰로만 비춰진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물론 어떤 영화라는 특색이 있어서 이해를 했던 부분입니다만, 네. 그래서 검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진실, 검찰이 어떻게 이 사건을 경찰과 같이 네. 축소 은폐 조작했는지 그 진실을 알려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987년 이후에 그 사랑하는 막내 동생을 그렇게 잃고 나서도 굉장히 가족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이렇게 끝까지 덮고 또 이런 조작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누구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난 정부년에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지금은 임기가 다해서 이제 없어진 조직입니다. 국가 조직이었습니다. 이 과거사위원회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관계기관 대책회의, 은폐 조작 의혹, 이런 긴 제목을 달고 결정문을 발표합니다. 네. 당시 청와대, 안기부, 그리고 검찰, 그 경찰의 그 상층부의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은폐 조작의 주체였다고 그 결정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또는 그 당시에 관계됐던 검찰이 박종철 열사의 그 유족들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했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과거사위원회 결정문이 네. 국가와 검찰은 공히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사과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제 아버지 생전에 국가와 검찰로부터 어떤 합당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안영환은 그 남영동 대공 분실이요. 아마 이곳 몇 차례 다녀오셨을 거고 뭐 최근에도 갔다 오셨을 텐데 이곳에 가실 때마다 유족으로서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사실 그동안 남영동 대공분실은 수도 없이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그 장소가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네. 고문 현장, 그리고 동생이 죽어간 장소, 그리고 동생 기념 전시실이 그 안에 있습니다만 경찰이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동생이 아직도 경찰 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 동생에 대한 미안함 네. 때문에 또 그런 것 같아요. 그 인권에 관련된 장소를 이렇게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나중에 좀 뭐 이렇게 허물어서 다른 용도로 이렇게 사용이 되거나 뭐 국가에서 반납하거나 이러길 바라세요? 여러 가지 곳이 지금 다 허물어지고 장소가 없어졌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유일하게 남영동 대공분실이 남아 있습니다만 네. 남영동 대공분실 안에서 그동안 쓰러져 갔던 어떤 그 많은 민주인사, 학생, 그리고 조작 간첩, 동생뿐만 아니라 그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기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리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들을 남겨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뭐 이 영화를 보신 분들 또 앞으로 볼 젊은 세대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사실 그 지난 87년 6월 항쟁이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지난 촛불혁명의 완성이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6월 항쟁 30주년을 맞아서 지난 1년 전에 2017년 1월부터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의 품으로라는 어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 청원운동도 시작했고요. 동생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고통받고 쓰러져간 그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남영동 대공분실이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된다는 그런 염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종철 열사의
친형이신 박종부님과 전화 통화해봤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박종철 열사의 형님이 검찰에 대해서 좋게 그려진 점을 좀 아쉬워하셨습니다. 이 영화가 검찰 개혁의 긍정적 시그널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권력사가 이렇습니다. 군부 독재가 딱 들어서면서 군인이 압도적으로 권력을 잡아요. 그래서 검찰은 실질적으로 그 당시 큰 영향을 발휘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87년 민주화되면서 군이라는 거대한 권력이 빠지는 겁니다. 그 공백을 누가 메꾸냐? 검찰이 메꾼 거예요. 그래서 검찰 권력은 87년 이후에 급격히 확대가 됐고 이제 이게 30년 동안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검찰 권력 줄이자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박bun계 의원께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경찰에 의한 수사의 개시, 진행, 종결권을 경찰에게 부여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네. 검사 출신이신데 판사 출신이시죠? 판사 출신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낸 거구나. 지난 대선 때 유승민, 안철수, 문재인 대통령 세 명이 다 찬성을 했어요. 마지막에 홍준표 후보한테 물어봤거든요.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이러지 않고 싹 이렇게 보더니 내가 반대할 줄 알았지? 그랬더니 찬성해요. 이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검사 출신들조차도 너무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비대화되어 있다는데 동의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우려는 뭐예요? 검찰에서 반대하는 우려. 검찰에서 경찰이 수사 개시 종결할 정도까지 능력이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이런 없다.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찰의 부패도 심각하다. 모두 수사의 개시 그다음에 진행, 종결을 검찰이 다 지휘를 합니다. 우리나라 수사권이 다 검찰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수사 개시권을 이제 받았습니다. 경찰이 이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종결을 못합니다. 수사를 개시를 해놓고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박범계 의원은 검찰이 수사의 개시, 진행, 종결권을 다 갖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현재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 검찰의 그 힘이 세다는 것은 기소 독점권입니다. 기소란 건 법원에 재판을 넘기는 거예요. 재판 넘길 수 있는 권한은 검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권한인 겁니다. 다른 기관도 기소권을 가지려면은 쉽게 말해서 개헌을 해야 돼요. 이거 헌법상의 검찰의 권리입니다. 그렇죠. 기소 독점권이 그러니까 헌법상. 그래서 이제 영장 청구권은 검찰의 고유 업무인데 이것을 개헌하기 전에는 어떻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좀 어떻게 바꿔서 해볼 수 있나 해서 이제 고민해서 나온 것이 검찰 대신 법원에 청구를 해줍니다. 이게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단 형식상의 논리에 문제가 없는 한 검찰은 경찰이 하자는 대로 법원에 영장 청구를 해야 된다. 이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올해 안에 이제 개헌을 저는 되리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돼요. 특히 올해가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기예요.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올해 진짜 이니 마음대로 올해 막 이렇게 해버려야지 그다음부터는 또 어려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국민들의 합의도 있고 우리 사회적인 필요성도 있어서 저는 올해 안에 이 수사권 독립 이 문제는 좀 해결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모든 권한을 검찰에 줬는데 이제는 검사가 되는 순간에 나는 수사검사를 할 거다 기소검사를 할 거다라고 하면 자기 롤이 나눠져요. 그럼 수사라고 하는 것은 검찰 우수 인력 그냥 경찰 우수 인력 이게 수사의 한 부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상호 협조하면서 가기 때문에 경찰의 우수 인력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수사의 과학적 수사, 수사의 객관성 그다음에 이쪽에서 기소하는 쪽에서 계속 보고 있거든요. 수사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무작위하게 일방적으로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이러한 수사는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 것이다. 네. 이러한 긍정적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 뜻이 87년 이후에 과도하게 비례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경찰이 가장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검찰 내부에서 그런 의견도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자제해야 된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맞아요. 검찰도 내려놓고 이런 것만 이제 발전 추세에 맞춰야 되는 거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패로 그가 컴백했습니다. 유영하.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역시나 특활비 상납 기소에 대한 절박함 때문에 긴급 SOS를 친 걸까요? 그렇죠. 1월 4일이죠.
박근혜 접견 직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인이 찍힌 그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체 재판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선 변호인하고 접견도 지금 거부하는 상황 속에서 다시 또 변호인을 부른 거예요. 이번에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 5천만 원 이게 뇌물수수 혐의로 좀 걸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까지는 자기가 어떤 논리로 방어를 해왔느냐, 그 정치 보복이다. 그리고 내가 사적으로 한 푼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자기 자신을 방어해왔는데 이거는 딱 보니까 자기가 사적으로 취득한 거거든요. 자기 의상비 쓴 거고, 뭐 주사 맞은 값 쓴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 뭐 용돈 준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별도의 변호 라인이 좀 필요하지 않았는가. 네. 이 특활 부분, 돈에 관한 부분입니다. 돈에 관한 부분인데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해서 추징 보존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네. 추징 보존 명령이란 것은 우리나라는 헌법상 A라는 사람이 재판을 받고 있으면 이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아직은 어디 혐의가 100% 인정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돈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존을 해 주십시오 하는 추징 보존 청구를 법원 하면은 법원이 받아들여지면 이제 그 사람은 그 재산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청구를 한 대상은 이제 내곡동 자택 28억짜리예요. 수표 30억 원, 그다음에 현금 10억 원. 그래서 이제 약 68억 원을 추징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아이러니컬한 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전두환 대통령 재산을 추징해야겠다. 근데 여론이 그렇게 끓으니까. 그렇죠. 그때 굉장히 그 당시에 자기가 국무회의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잘했다고 했죠. 고의적 상습적 세금 포탈이 사유를 어집해왔다.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하고 국무회의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특례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공소시효 3년에서 10년을 연장하는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랬는데 결과를 좀 본다면 이 법의 본이 대상이 돼버린 거죠. 그러고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었네. 그러니까 이때는 진짜 이것만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박수를 많이 받았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좀 적극적으로 굉장히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투입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제외한 두 사람이 접견 내내 화기애애했다고 합니다. 마냥 웃을 상황이 아닌 게 30억 원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 본인도 위기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뭐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벌써 진정을 제기했잖아요. 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했잖아요. 수임료라고 거짓말을 했고 그것도 이제 변호사법 위반인데다가 또 서울구치소를 또 찾아갔단 말이죠. 근데 원래 선임계를 낸 다음에 찾아가는 건데 그런 것도 없이 막 찾아가는 거고 이것도 변호사법 위반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의뢰인의 범죄 행위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그 변호사 그 윤리 장전이 있어요. 거기에 또 위반되는 거죠. 왜냐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모은 재산을 뭐랄까 빼돌리는 이런 데다 자기가 협조한 것일 수도 있단 말이죠. 수임료 여도 문제고 아니어도 문제네요. 유영하가 갖고 있는데 범법자와의 뇌물 그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유영하가. 그러니까 이것을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고 지금은 궁색하게 변명한 게 뭐냐면 앞으로 있을 변론 수임료를 미리 받은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법조계 인사들은 어느 누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전에 그 최순실 뇌물 삼성으로부터 뇌물 받은 것은 추징 보존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종착점이 최순실이기 때문에 최순실 재산에 대해서만 추징 보존을 걸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보면 36억은 명백히 박근혜 주머니로 들어가서 용초까지도 다 나왔어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요.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 뇌물죄보다 더 심각한 뇌물죄가 형성이 돼갖고 이건 무기징역입니다. 그러지 유영은 어떻게 됐어요? 범죄 수익을 은닉해주는 공범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박근혜 둘 다 걸려버린 거예요. 구하는 문제도 구하는 문제겠지만 본인이 걸려 있어요, 지금 본인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 그러니까 이게 유영아 깜짝 놀란 거죠. 그 뭐 받았다고 그러면 세금도 앞으로 절반은 내야 되는 거고. 그러네요. 아니, 신고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수임료도 안 되는 게. 그러니까. 돈 받은 시점에 신고를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돈 받은 지 지금 꽤 됐죠. 6, 7개월이 지났는데. 그렇죠. 자, 재판부 리스트를 달달 외우는 우리 서초동 전자둔의 홍 도사님. 예.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재판은 어디에 배당이 됐습니까? 문고리 쪽입니까? 아니면 국정원장 쪽입니까? 그 문고리 쪽은 지금 형사 33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남재준 이병기 재판부는 32부의 형사. 사건의 진실과 본질을 파악하려면 돈을 준 자와 받은 자가 배정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안봉근, 이재만 이 문고리는 우린 전달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뇌물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본인들이 빠지기 위해서라도 상세히 증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보기에 뇌물을 준 자 국정원장, 뇌물을 받은 자 박근혜. 그래서 국정농단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뇌물을 준 국정원장 쪽으로 가게 된 거죠. 현재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 측도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재판을 가면 법리적인 다툼이 있는 사안들이 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받은 혐의 등은 사실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난 직접 받은 게 아니다. 뭐 최순실과 난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돈을 갖다 준 사람, 또 갖다 줬다 지시한 사람, 또 받았다고 하는 사람, 모든 진술이 일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안 받았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굉장히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이제 이것까지 재판을 거부하기엔 좀 그렇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이게 엄청난 이제 뇌관이 될 수가 있죠. 지금 36억 원 가운데에서 15억 원 정도는 이 사적으로 썼다.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통치의 이 여왕인 내가 뭐 옷하고 뭐 머리하고 이런 건 통치 자금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겠지만 그거는 뭐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고 저는 이 20억 원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만일에 정치권에 친박 인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가능성도 아주 부인은 못하는 것이 예를 들자면은 그동안에 이 선거나 이런 쪽에 경료비 같은 걸로 줬을 수도 있죠. 선거 치를 때 좀 비용으로 써라라든가. 그것도 불법이죠, 그렇게 해도? 당연히 불법이죠.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말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되는데 선거 중립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적으로 봉투를 준 거 이렇게 되면은 이건 정치권이 발칵 뒤집어질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그리고 20억 원이 지금 그럼 최순실이 이제 보관을 하는 거냐. 뭐 장시호가 뭐 비슷한 얘기도 뭐 하고 이러긴 했지만은 뭔가 이 돈 20억 원의 전체적인 이 꼬리표를 쫓아가면은 저는 상당히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 쪽지가 장시호가 제출한 그 쪽지에 보게 돼 최순실이 작성한 쪽지잖아요. 거기 보면 이 사람들한테 주는 돈 액수가 딱딱딱딱 맞아 그렇기 때문에 떨어져가지고 최순실이 관리한 경제 공동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보고 정호성도 나중에 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딱 보고 이게 너무나 액수가 맞아 떨어져 자기도 놀래가지고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받아서 사실 용처를 지정한 건 사실 최순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순실이 대통령이었나 봐, 진짜. 그래서 20억을 추적을 하면 이제 최순실이 집행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이건 진짜 빼박 힌트가 되는 건데 이제까지 삼성 재판에서 찾아내지 못했던 논란이 되고 있었던 쟁점이 되고 있었던 진짜 공동지갑이라고 하는 방증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의 심증을 흔드는데 무척 중요한 결정적 자료가 되기 때문에 지지자들 사이에서 태극기 부대가 빠지고 있다는 지금 숫자가 이거 터지고 난 다음에 한 푼도 안 받았다 그러면서 나가고 거리에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40억에 대한 유영아와의 관계, 20억 최순실과의 관계 터질 만한 폭탄이 다 터졌고 이 재판은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갈 길이 없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 추가 기소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먼저 거는 이미 재판이 다 진행돼서 끝났기 때문에 이걸 합병 요청을 해도 합병이 될 수가 병합 요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영아 변호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접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활비 혐의를 적극 소명하겠다라는 의지겠죠. 저는 그 유영아 변호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굉장히 매우 가깝고 참 살가운 관계였다는 거는 제가 확실하게 알고는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보통 이런 이 비자금이라든가 어떤 중요한 돈은 가족 아니면 안 맡기는데 지금 동생이 둘이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만 씨 부인은 어쨌든 변호사고 그러면 뭐 그런 식으로도 맡길 수 있는데 돈 문제가 나오니까 그동안 다 필요 없다고 한 그 변호사들 다 물렸는데 유영아를 다시 불러들여서 이 선임계를 막 그냥 부랴부랴 썼던 이 모양새 같은 거는 더 이상 무슨 전략이고 뭐 방어고 해봤자 이미 이 엔딩 크래시듯이 올라가는 영화의 끝장면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법리적으로 아마도 유영아 변호사 측에서 이런 대응을 준비를 할 거예요. 이제 뭐냐면은 궁금하다. 기관 대 기관으로 준 돈은 뇌물이라고 할 수가 없다. 기관 대 기관이 준 거예요. 이렇게 이제 논리를 준비할 텐데. 국정원과 청와대. 청와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청와대가 기관에서 기관을 줬기 때문에 청와대가 아주 공적인 목적으로 청와대 공적인 운영비를 썼다면은 아마 상당히 법리적으로 이게 뇌물이라는 게 적용되겠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사적으로 썼다.
이제 그게 드러나지 조금씩 드러났다면 반발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유영하 변호사 어떤 이제 논리를 가지고 대응하기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자, 부처 대 부처 간 넘어가는 게 뇌물이 아니라고 만약 주장을 한다면 유영하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전에 이제 한번 야당에서 문제 삼았다가 넘어갔던 게 뭐냐면 검찰이 받은 특활비를 법무부에 상납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검찰은 법무부 외청이에요. 검찰의 특활비는 구조상 법무부를 통해서 검찰로 가게 되어 있고 그중에 일부를 다시 법무부에 올리게 되어 있는데 그 집행의 효율성 때문에 법무부에서 일정 정도를 자기들 분량을 떼고 내렸다는 거거든요. 자, 이럴 경우에는 부처가 부처인데 이건 같은 부처입니다. 국정원과 청와대는 다른 부처예요. 국정원에서 최경환이 1억 준 것 때문에 유죄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것도 위죄에 가까운 것이다라고 보고 최경환이 구속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 대 부처로 넘어가는 돈도 법무부 장관이 안행부 직원들에게 국장들에게 왜 돈을 줍니까? 이건 뇌물인 거죠. 그래서 부처 대 부처가 넘어가는 돈들도 뇌물이 되는 거죠. 불교세요? 네. 부처를 몇 번 말씀하시는 거세요? 아, 죄송합니다. 기관대 기관. 불처 해야 됩니다. 인사할 뻔했어요. 부처 대 부처. 알죠? 곤혹스러워진 건 최순실도 곤혹스러워진 거예요, 이제. 왜요? 그리고 최순실이 기록한 36을 관리한 메모가 나왔잖아요. 아, 예. 진짜 곤혹스러워지는 건요. 습관이라고 그러죠. 재판을 제일 정상적이고 그래도 성의껏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경재 변호사거든요. 이경재 변호사도 36억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삼성은 또 어떻게 방어를 하죠? 그 돈을 어쨌든 유영하 변호사는 이 최순실이 경제 공동체라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운명 공동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갈 거예요. 집권 2년 차 문재인 정부는 연초부터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와중에 외부자들을 제발로 찾아오신 한 분이 계십니다. 바쁘신 대통령님을 대신해서 청와대의 뜻을 전달해 주실 내부자, 진짜 내부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 옆에 송대관님 모셨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일일 대변인으로 등판을 하셨습니다. 청와대의 비둘기 역할 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봐주시고 또 저를 기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멘트 깔끔한데. 깔끔하신데요. 안영환 의원님이랑 잘 알고 계시는 사이인가요? 어떠신가요? 예,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데 누가 선배 같습니까? 중학교 선후배요? 예. 아니 전해철 의원이 부친 같으신데. 알겠습니다. 예. 목포 대성초등학교, 목포 여흥중학교 1년 선배세요. 이 형님이 예. 그 중3 때 학교 정교 회장일 때 제가 2학년 때 그때 부회장을 했어요. 부회장. 굉장히 친한 예, 가까운 중학교 관계군요. 때부터 잘 알고요. 이제 중학교를 목포에서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마산으로 가서 이후에 이제 철진을 바로 만났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실천한 거예요? 지역감정 해석? 그러게요. 제가 이제 보통 이야기할 때요. 저는 이제 책상에 지역 감정을 해소하겠다라는 걸 쓰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갔다고 농담을 합니다. 이렇게. 그럼 결혼은 그러면은 어떤 분하고? 제가 이제 목포에서 생활하고 고등학교에서 하고요. 군 생활을 강원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때는 인천에서 다녔고요. 네. 제가 유일하게 전국에 지도 중에 없는 데가 충청도입니다. 네. 충청도가 고향인 사람을 집사람으로 해요. 다음에 대선 나가셔야 되겠다. 안 고치신 데가 없네. 아니 근데 전해철 의원 오시기 전에 언론에 노출된 걸 많이 못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한내공하는 분들하고 있으니까 이게 오늘 방송 좀 어렵지 않을까 하면서 힘들면 좀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내가 그러지 않다. 말씀도 잘하고 메시지 전달력도 좋고 그리고 한때 권력을 쥐면서 얼마나 이게 거만한 생활도 해봤고 기본이 오만 방자한 사람인데 그럴 리가 없다 이게. 진짜 도움 안 되네요. 빨리 다시 취소하세요. 결론은 제가 웃기는 녀석이라는 겁니다. 저는 유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서 갑작스럽게 삼행시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알고 있던 사람이 다가 아닙니다. 해가 바뀌었으니 새 사람을 찾으십시오. 철. 삼철로만 기억하지 말고 전해철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니 근데 좀 궁금한 게
공도사님. 예. 아니 삼철, 예. 철셋 어떤 의미인가요? 제일 큰 형이 이제 부산의 이호철. 이호철. 최근에 이제 부산시장으로 가끔씩 거명되고 있는. 네. 본인은 절대 안 한다 그러면서 이제 해외 유랑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양정철. 네. 이분은 이제 뉴질랜드도 갔다가 네. 일본도 갔다가 지금 일본에서는 집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제 내일 또 귀국을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가장 언론에 그나마 많이 노출된 우리 이제 전해철 의원. 아니 근데 평소에 친문 프레임 때문에 좀 괴로워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삼철이라는 용어가 좀 부담되지는 않으세요? 그것보다는 이제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 계속적으로 친노라는 이야기 또는 비전 실세 이야기 또 친문 이렇게 이야기를 나오고 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다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그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경계하는 게 패권 또는 개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친노의 핵심인 건 맞고요. 저는 친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각자 처지와 여건이 다 틀리거든요. 우연히 철자 이름에 마지막에 있다 해서 같이 묶어서 하는 거는 좀 나쁜 프레임이라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세 사람 두 분하고 이제 공통점은 참여정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저희들이 모셨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오랜 기간 가까이서 보좌하고 모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공통점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분이 이른바 이제 이너서클 비판하는 사람들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가장 가까운 데서 내부 의사결정이나 이런 거에 좀 지장을 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려가 있는 건데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굉장히 원칙주의자고 절차와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지금 청와대에도 구성을 한 다음에는 임종석 실장이나 안보실장하고 다 이야기를 하지 밖에 있는 저희들하고 의논한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하지 않는 분이어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우려 비선에 또 역할을 하거나 또 실세로서 작용하거나 그럴 염려는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도 모셔보시고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모셔보셨잖아요. 두 분의 차이점 또 공통점, 그 본인이 가장 좀 본받고 싶다는 점 어떤 점이 있습니까? 그 공통점이라 그러면요. 두 분 다 굉장히 원칙론자입니다. 아시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전략적 사고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 원칙을 수행하거나 실행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뒤에 물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던져서 승부사적 기질에 의해서 하는 전략적인 사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정말 많습니다. 아니다. 너 이런 이야기를 거의 잘 못 하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점이 이쁘다 이러셨어요? 옛날에 같이 일했을 때. 같이 제가 모시고 일을 할 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다정다감합니다. 그 여사님이 음식을 만드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들이 집에 가서 그냥 뭐 9시에서 좀 늦게라도 가서 소주 한잔 먹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주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주 다정다감하고 일로서는 원칙론자인 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러니까 모시기 모습입니다. 편한 상사였겠네요. 어떻게 보면. 크게 편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셨어요? 일단 소통의 최고를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자유스럽게 하나 각본이 없이 하는 걸 보면 형식에서도 소통을 잘했고 네. 민주주의 또 민생 남북 대화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다. 네. 그만큼 정책을 잘 알고 계신다. 국정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아주 좋은 신년 기자회견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 분위기가 바뀌었다. 외신에서도 손을 들고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 미리 예시 문제가 없이 했다는 게 참 좋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손 들어주십시오. 대통령님 마음대로 골라주십시오. 방금 바로 옆자리 아까 제가 그렇게 지목을 하고 했는데 저랑 눈 마주친 거 맞죠, 대통령님? 제가 오늘 보라색을 입고 나온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막 저요 하고 막 이런 거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눈이 마주치고 뭐 인형도 들고 하고 그다음에 뭐 문 팬덤에 대해서 비판해 달라는 모의조청 같은 것들도 그 적절한 질문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그런 이야기마저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다는 게 참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워싱턴 포스트의 그 안나 파이필드 기자가 이제 질문을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도 고맙게 생각한다. 이렇게 매우 능숙하게 이제 답을 했고 그 안나 파이필드가 이제 처음에 한국말로 이렇게 하면서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포스트 지국장 아나 파이필드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통령님. 지금부터 영어로 하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에서 같은 여자끼리 좋아하는구나, 문 대통령을. 그 와중에. 근데 어쨌든 외신 기자들하고도 그렇게 격이 없이 했다는 게 기자들이 쓰는 기사들의 쫙 그 확장력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참 도움된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 청와대에서 이런 식이에요. 일단 기자단에서 질문을 만듭니다. 이것을 근데 청와대에서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그걸 정리를 해서 주지요. 그래서 이제 나눠줍니다. KBS 기자, 무슨 뭐 한겨레신문 기자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제 이번에는 그런 것이 없이 대통령이 무작위로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보면서 다행이다 싶은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아주 달변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순발력 이런 건 좀 떨어진다고 해서 늘 불안해하는데 이번에는 그 후보 시절에 대통령 선거 와중보다도 훨씬 더 자신감 있게 그동안에 이렇게 정책적으로 많이 업그레이드 됐구나 하는 느낌. 참여 이후에 너무 이렇게. 저 그런 괜찮아. 아니, 저는 청와대가 하는 건 다 옳은 것 같아요. 아부의 신이야, 아부의 신. 제가 청와대 대변인 역할을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자리 바꿀까요?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주제가 외교안보 분야입니다. 그중에서도 단연 평화 부분에 있어서 시기가 참 기가 막히게 떨어진 게 참 다행이었어요. 그 신년 기자회견이 있기 전날이었죠 아마. 남북 고위급 회담이 이제 스무스한 분위기를 통해 가지고 넘어갔는데요. 2년 만에 이제 재개가 됐고요.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42분까지 숨가쁘게 재개됐어요. 네. 1차 회의 끝나고 잠깐 쉬었다가 또 2차, 3차. 굉장히 진전이 빨랐다는 느낌이 들고요. 또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파격적이고 굉장히 뭐랄까 적극적이었어요. 분위기가. 북한 측 분위기도요. 공동 보도문 내용을 이제 분석하면 첫 번째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죠.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북한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분명히 참여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규모도 굉장히 커요. 선수단부터 뭐 참관단부터 응원단부터 그 예술단까지 다 보내겠다라고. 그다음에 이제 군사적인 긴장 완화죠. 그래서 남북 간에 이제 군사 당국자 회담 하자 했고요. 세 번째로는 남북 선언. 그동안에 이제 존재해왔던 여러 가지 남북 공동 선언들이 있잖아요. 이걸 존중한다는 걸 한번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처음에 예측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도 이제 남조선에서는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하여 북과 남의 다 같이 의의 있는 해입니다. 이미 입장 결정은 난 거거든요. 평창에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또 전화 한 라인 다시 개통한 거. 이것도 바로 그 얘기하는 날 남측에서 개통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3일 날 한 걸 왜 지금 했다고 발표하냐 라고 할 정도로 서로 간에 오해 없도록 그 한 라인을 개설한 거거든요. 네네네. 이런 점으로 봤을 때는 무척 예측했던 것보다도 끌어올리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네. 안 회장님이 만약에 이번에 남북 공동 보도문의 헤드라인 좀 이렇게 평을 해주신다면 2년 2개월 만에 합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북한 측하고 우리가 보도문을 합의하고 발표를 각자 해요. 자기 언론, 우리 언론. 그런데 이제 일단 우리는 일면 토업으로 대서특필했는데 북한은 사면에 하단에 조그맣게 들어갔습니다. 북한 주민한테 이거 많이 알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북한은. 그러니까 이제 톤을 낮췄고 두 번째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는 평창 동계 올림픽이라고 명시했는데 걔네들은 평창이라는 표현을 굳이 피합니다. 왜냐면은 굳이 한국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굳이 뭐 보여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제23차 겨울 올림픽 경기 표현을 했고요.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우리는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그 표현을 우리 민족끼리 원칙에서 이제 우리 민족끼리를 굉장히 많이 넣었죠. 미국을 배치하고 외세를 배치하고 이 의미가 포함된 북한이 항상 쓰는 표현이에요. 이런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네. 북한에서 만약에 선수단, 뭐 응원단, 뭐 태권도 시범단 이렇게 오면 그 비용은 우리가 내는 겁니까? 그건 아직 협상이 안 끝났죠. 그게 이제 딜레마예요. 인천 아시안 게임 때 북측 왔을 때 비용으로 다 됐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대북 제재를 심하게 하지 않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유엔 결의에 따르면은 벌크 캐시 현금 뭉치를 줄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만약에 북한 선수에 왔을 때 재워주고 먹여준 것이 현금 다발로
해석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두 번째, 북한이 한국에 정박했던 선박이 우리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1년 동안 못 들어와요. 최문선 지사가 뭐 크루즈선을 보내겠다 해요. 그러면 원산항이나 뭐 남포항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배가 한국에 귀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은. 그래서 이제 대안은 일단은 타협을 하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IOC가 돈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만약에 당국자라면 IOC하고 협의를 하면 돼요. 왜냐하면 IOC가 제3세계에 있는 가난한 나라의 선수단 들은 비용을 대는 IOC 자체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선수단을 제외한 이제 응원단이라든지 참가단 비용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앞으로 굉장히 좀 딜레마입니다. 아마 시끄러워질 거예요. 아니 근데 해법을 이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담이 끝난 날 저녁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잖아요. 그 다음 날 아침에 유엔 제재를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만약에 평창올림픽 전에 트럼프하고 김정은과 일정 정도 대화가 된 상태에서 유엔에서 지금 얘기했던 제재를 일정 정도 유예한다라고 이렇게 통으로 결정하게 되면 방법이 제일 쉽습니다. 지금 이제 대체로 회담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북한에서 신년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바로 저희들이 이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애들이 현금의 문제냐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리고 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규모로 보낸다고 했기 때문에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여기서 문제가 시범단, 기자단 문제는 참관단의 숫자예요. 참관단이 이른바 이제 방청객인 또 한 500명쯤 보내면 그러니까 선수단은 뭐 한 10여 명 보내는 다음에 선수단은 80명, 100명 맥시멈 20명이라도만 그렇게 안 와도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농담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많이 오면 많이 볼수록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남한의 상태를 보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충격입니다. 정말. 많이 왜냐하면 왔어요, 저도 북한에 갔을 때 다 좋은 것만 보여줬는데도 엄청난 충격이어서 어차피 젊고 예쁘고 이런 이제 선남 선녀들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보아라. 이것이 진실이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많은 변화를 우리가 획기적으로 이를 뚫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 하면 남북회담 이 밥상에 트럼프 대통령이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스스로 자기 공치야를 그렇게 셀프로 해서 우리 대통령도 맞장구를 쳐주는 훈훈한 분위기가 또 연출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만 들으면 혼자서 다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참 좋은 풍경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얼르고 달래고 하는 데서 얼르고 부분을 맡았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달래고 부분을 맡았기 때문에 이런 게 이 한반도의 그 평화나 안정을 위해서 한미 공조의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참 고맙게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역할 분담이 잘 됐던 거 아닌가. 언급이 좀 파격적이었던 게 이제 남북 대화를 100% 지지한다라는 말에다가 또 뭐고 왜냐면 나도 뭐 김정은과 통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더 심지어 나가서는 이제 대표단을 갖다가 평양에 파견할 수 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다루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죠. 칭찬만 좀 해주면 되거든. 트럼프 대통령 기본적으로 과도하게 우쭐한 사람입니다. 너 잘했다 잘했다면 그냥 풀어주고 이래요. 그런데 이제 각국 원수들이 트럼프의 그 심리 분석을 다 산다는 거 아닙니까? 메르켈 아직 덜 익숙해서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미국 언론에 나와 한 이야기 보면 다 자기가 한 거야. 칭찬에 목말라 있었어요, 트럼프가. 그런 문재인 정부에서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대화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분들은 이 굳건한 한미 동맹 관계가 좀 훼손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를 하고 또 그 우려가 어느 정도 근거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비핵화의 군사회담 같은 게 이제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미국이 저희들을 믿고 또 상당 부분 합의가 하고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진전된 모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 측의 지금 기조는 계속 일관되게 그 강력한 제재, 맥시멈 프레셔 앤 인게이지먼트인데 미국의 이제 비둘기파 쪽에서는 인게이지먼트에 대해서 답을 대한민국 정부에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틸러슨도 그 시그널을 보냈고 인게이지먼트를 강조하는 게 대화인데 그 얘기할 때마다 내부적으로 남남 갈등이 계속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답을 못 찾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대화를 하고 트럼프는 자기 자랑할 수 있는 돗자리만 좀 깔아주면 자랑을 하면서 반드시 상대방을 거기에 끼워 넣어준다.
그래 이번에 보면 딱 그 스타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슈퍼 빅달대기를 들이댄 거예요 여기다가. 사실 미국 측에서 한국 정부를 굉장히 우려의 눈으로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의 가장 약한 고리가 한국이 아닌가. 북한이 그 약한 고리를 뚫고 나오겠다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했었죠. 그런데 그럴 이제 수 있네요.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우려를 상당히 씻어준 부분이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방향이다.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남북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 아주 강력한 입장과 관계 신호를 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호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도 사실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고 국내 이제 보수적인 남북 문제에 대해서 보수적인 보신 분들도 대통령이 저런 입장을 보여준 건 참 좋았다. 저 사실 이 부분에 높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 블로그에 이제 아무래도 우파 쪽이나 아주 보수의 열렬한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어떤 분이 이러는 거야.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이 빨갱인데 아니라고 하는 전용은 이제 어디 가서 보수라고 얘기를 하지 말아라. 굉장히. 예. 근데 저도 지난번 이제 대선 토론을 할 때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그걸 많이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상당히 보수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원칙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그동안 한 말을 봐서라도 진짜 원칙을 강고하게. 또 들이대. 전염이야 전염. 나는 동의 안 할 거니까. 근데 제가 진짜 그래도 이렇게 보수 진영에 이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 원칙을 저는 지켜주면 좋겠고 저도 참 기자회견 보고 다행이다 이 생각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해서 그런 최종 우리의 목표고 목적이다. 그렇죠. 말하는 것은 그런 비핵화를 풀기 위한 거고 특히 비핵화가 그리 쉽겠습니까? 그런데 전 작가님의 의견이 너무 제가 동의해서 따로 첨언을 안 해도 다 될 것 같습니다. 보수 진영으로 오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비핵화 문제는 사실 이번 아젠다가 아니었거든요. 아젠다가 아닌데 양측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우리는 종국적 목표는 비핵화라고 하는 걸 선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한테도 대해서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다가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 거거든요. 그럼 북도 계속 뭐라고 주장했어요. 핵은 조선반도에서 쓸 것이 아니다. 이건 대미용이다. 우리 자유용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핵화라고 하는 원칙을 다시 한번 던져주고 자기들은 자기 얘기로 하고 각자의 입장은 분명히 있다. 평행선 달린 건 다시 한번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화를 계기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비핵화로 나가는 하나의 첫 계단을 이렇게 넘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2라운드 시작을 위한 삿바 싸움이었다라고. 제가 좀 찬물을 끼얹어야겠네. 아니 뭐 좋아요. 이 단계가 저도 뭐 한반도 비핵화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 단계에 첫 걸음 좋겠는데 역대 남북 관계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럴 때 우려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91년 4월에 지바 세계 탁구 선수권이 열렸습니다. 그때 전 국민이 열광을 했어요. 남북 단일팀이 처음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뭐 현정화 선수랑 뭐 남북 단일팀에서 뭐 중국팀하고 싸우고 그랬었죠. 그런데 몇 개월 뒤에 북한이 NPT 탈퇴했습니다. NPT 탈퇴하고 그냥 핵개발 들어간 겁니다. 토리노 동계올림픽 때도 우리 남북 단일팀에서 한반도 기후 세우고 같이 입장했어요. 그런데 몇 개월 뒤에 대포동 미사일 쏘고 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스포츠 이벤트가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경우는 없다. 북한이 또 몇 개월 뒤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른다는 게 저의 우려이고 또 우리 다음부터 굉장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저는 이제 단초다. 이게 시작이다 생각하고 이야기하신 대로 이걸 하고 나서 북한에 이와 좀 배치되는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던 게 쌓여서 그냥 14 선언도 할 수 있고 6.15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과의 관계가 계속 잘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의 이 변곡도 있고 많은 이 어려움도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긴장 완화나 또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있고 이제 야당에서 국민당이나 바른정당 같으면 그 회담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앞으로 그에 대해서 낙관을 하지 말고 해라라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정부 여당에서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낙관을 하지 말고 잘 준비해야 되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회담을 왜 했냐라는 부분은 저는 정말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핵무기의 정말 100%의 완성을 하면서 시간 벌기 용이다. 그러면서 트럼프를 달래고 좀 참고 얘네들한테 그렇게 뭐 공격하지 마시오 이러면서 그런 역할을 우리 남한 정부 문재인 정부가 해주면서 결국은 북한 사람들에게 시간과 돈을 벌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확실하게 이야기한 게 내 임기 중에 내가 목표로 하고 정말 이루어야 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그리고 평화 정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남북 관계 이렇게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있어서 어렵다 하더라도 계속 그 지향점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나간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우려도 좀 더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거듭 다뤄진 주제였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 여론도 확연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죠.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때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들이 다 한일 위안부 합의라는 게 정말 이 부당하고 그다음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다 파기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후보 시절에.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여기에 당사자가 된 거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얘기한 바도 있고 그래서 기대를 했어요. 또한 국가 간의 합의라는 거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사실 그건 지켜져야 된다는 거는 확실합니다. 네. 그러나 일본군 성노예 문제라는 것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본이 우리의 합의를 계속 지켰느냐. 한일 어업협정 그거 파기한 게 일본이에요. 못하겠다고 완전히 드러났던 일본의 전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일본하고 미국하고 또 찰싹 붙어가지고 코리아 패싱을 하고 또 중국은 중국대로 어정쩡하게 있는 상황 속에서 일본을 이렇게 분노하게 두고 일본을 그렇게 내팽개칠 수 없다는 고육지책으로서 아주 어중간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발표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만 저는 이 문제만은 우리 정부가 먼 미래를 내다보고 했어도 저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결단을 내렸어야 됐다. 저는 이렇게 봐요. 다만 지금 10억엔에 대해서 일본에 돌려주지도 않지만 우리 정부가 그 보전을 해서 할머니들에게 다 주겠다. 이런 것 같은 거는 사실 사실상으로는 파기의 의미를 일본 정부에 던지면서 또 우리 정부로서도 이것이 완전한 파기가 아니라는 그 외교적인 모양새는 갖춘 것. 이거는 뭐 인정은 합니다. 이제 결론에 있어서는 이제 전 작가님의 생각에 제가 이제 약간 좀 틀리게 동의할 수가 없는데 사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DJ 대통령 국민정부부터 많은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쭉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사에 저는 가장 우선이 진실이다 먼저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고 두 번째는 피해자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난번 일본하고 했던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합의는 이 피해자분들의 동의나 또는 피해자분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외교적 합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저희들로서는 다 인정하기 어려울 건데요. 그런데 현재 지금 문재인 대통령 내지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파기하자니 정말 또 외교적인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원칙을 갖고 있지만 그걸 그대로 뭐 이행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그런 면에서 정말 곤혹스럽지만 이게 최종적인 거라기보다도 지금 저희들의 원칙은 원칙과 진실이다라는 부분은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좀 여지를 놔둬서 외교적 합의라는 게 늘 상대방이 있는 거니까 저희들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을 놓는 것이 전 정부가 했던 정말 잘못했던 것을 저희들이 해결하는 굉장히 고육책 중에 고육책이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전 정부의 잘못은 더 이상 얘기할 수도 없어요. 저도 그날 그 발표를 했던 12월 28일 2015년 경악을 했어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 그리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분노 게이지로 치면 제가 제일 높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일본은 그냥 살살 다루면 안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강고하게 나가면 나갈수록 일본은 오히려 뒷걸음질 칠 겁니다. 그래서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 저는 대한민국 남성들의 의식이 너무 가볍다.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가혹하고 이렇게 처참하고 이렇게 반인륜적인 범죄는 없었던 거예요. 더구나 국가의 이름으로 이 조선의 그 꽃다운 여성들을 유린하고 강간한 거예요. 이런 건 없었어요. 진짜 없었어요. 저는 이 문제를 실수를 했어요. 외교부가. 뭐냐면 이 협상 과정 공개하라고 시민사회운동단체에서 소송 걸었잖아요. 전임 정권의 외교부가 공개하지 않고 항소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럼 외교부가 그 항소 포기하고 이거 공개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국익이라고 하는 이유로 이거 지금 아직도 이 외교부가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진상조사 적폐청산위원회에서만 찌끔찌끔 나오고 있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됐으면 이면 합의 있는 거 지금 다 나왔잖아요. 어떠한 과정에서 나왔는지를 사전에 이 정부가 적폐청산 차원에서라도 왜 이렇게 잘못된 합의가 이루어졌었는지를 공개하는 과정을 먼저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피해자 배제를 시켰잖아요. 그다음 국민들을 기만했어요. 그럼 이게 왜 이런 과정을 겪었는지를 사전에 충분히 공개를 하고 법원이 판결한 대로 따라줬으면 어떤 여론이 나왔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정부에서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해결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안부 합의는 일단 문제가 있고 그 위안부 합의는 본질적으로는 무효 정도로 해당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냥 개인적으로는 정말 합의 파기를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일본과 외교적 문제라든지 또 앞으로의 진행돼야 될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고려를 하지 않았냐 싶고요. 그 마지막 그 외교부 발표의 문장이 일본이 국제적 보편 기준에 따라서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해라라고 이제 주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 전 작가님은 좀 미흡하다 부족하다 하지만 앞으로의 우리 과제와 숙제를 던져놓고 있기 때문에 좀 미흡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실수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빨리 해결해야지. 뭐든지 외교라는 건 상대를 보고 하는 건데 일본이란 나라가 자기네가 보통 국가가 되겠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이제 군비 확장도 하고 전범 국가로서 이제 빠져나가겠다고 하는 건데 일본에는 상식이 없어요. 상식이 없는 나라에 우리가 그 최고의 상식인 사죄와 진실과 정의라는 이름을 그 사람들한테 내밀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는 저는 일본에 대한 치밀한 전략적으로 접근했어야 되는 거고 우리 정부가 굉장히 서툴었어요. 지금 일본 정부가 이른바 성노예를 했다. 뭐 국제사회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만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게 또 현실이에요, 그게. 지난번에 고노다마가 나왔을 때 우리는 고노다마에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일본 내에서는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아베 총리가 엄청나게 비난했어요. 폄하하고 협상을. 그랬다가 결국은 그래 인정할 수밖에 없다, 받으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이걸 외교적으로 풀 수 있는가 없을 것인가 이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외교적으로 푼다면은 조건 대 조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협상이란 거래예요, 결국은.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정의와 진실의 문제에서 접근한다. 그럼 협상이 안 되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아베 정권의 분위기로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아베 정권의 지지 기반 자체가 우익 세력을 지지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베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외교적으로 풀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식이 돼버린 거고 우리가 조건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럼 뭐냐? 이 시간만 가는 겁니다. 그럼 솔직히 10년, 20년 지나면 지금 어르신들이 80대, 90대신데 다 80대 후반 또는 90대예요. 그분들 다 돌아가실 텐데 이런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뭐 조건과 조건을 거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이죠. 근데 지난 정권에서 그거 왜 그랬느냐 빠져본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이 있었던 것 같아요. 뒤에서 미국이죠. 미국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압력을 좀 느꼈던 지금도 거고. 미국이 있기 그다음에 때문에 또 하나는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정권의 담당 주체가 일본과 관련된 역사 인식이 우리 일반 국민들하고 상당히 달라요. 국정교과서 만들고 막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본을 대하는 사람들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일본을 보는 태도가 다르단 말이죠. 아무리 미국이 강권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같은 역사인식을 가진다면 미국을 향해 가지고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안 되다니까 이걸 그냥 쉽게 처리를 해버린 거죠. 그런 가운데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 게 왜냐하면 북핵 문제를 가지고 우리 또 한일이 공조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남아있거든요. 그다음에 미국의 영향도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사실상 이게 협상을 파기한 건데 형식적으로는 그냥 파기하지 않은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이야기하신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 외교부 개혁 TF에서 그 조사 관계를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이야기를 하고 나서 피해자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저버리고 하는 거는 거의 무효 또는 문제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으로서 저는 입장을 이야기하신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모든 분들이 그 기본 전제는 인정하지만 그러니까 2015년에 합의는 문제라고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원칙 그리고 진실, 정의라는 것을
당연한 거지만 한 번 더 우리가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면 저는 그 자체도 의미가 있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시죠. 그런데 청와대 복심으로서 과거 최연소 민정수석까지 해보셨던 분이 다시 그곳이 그리울 법도 한데 어째 점점 더 멀어지는 건 아니신가 싶습니다. 금배지 반납하고 경기도로 가겠다. 배지 아깝지 않으세요? 일단 이제 배지는 5월 13일 경선이 끝날 때까지 현역 의원의 신분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지난 총선 끝난 지가 불과 이제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길을 가면 되냐라는 부분을 이제 문제 제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분들을 가능하면 제가 많이 만나서 이게 또 제가 해야 될,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해야 될 정치이고 또 이 길이 가는 것도 상당 부분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설득을 해서 그분들이 많이 이제 동의도 해주시고 또 설득을 그렇게 당하시기도 하고 모험답안 뭐 문재인 정부의 성공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솔직하게 아니 재선 의원님은 더 열심히 하고 한참 일할 때인데 국회를 떠나서 꼭 경기도지사가 돼야 되는 이유가 개인적으로는 뭔지. 제가 이제 그게 1년 반 전에 사실 최고위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부에 들어가려고 했죠.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헌이 바뀌어가지고 최고위원은 시도당 위원장이 겸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당 위원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1년 반 정도를 했는데요. 하면서 실제로 이제 경기도 60개 그 지역위원회를 많이 다니면서 이 경기도에 좀 정책이 없다. 체감하는 정책도 없고 실제 물어보면 경기도가 뭐야? 경기도에서 어떤 정책이 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대답하는 분이 없는데 저는 그 이유가 경기도지사 했던 분들이 대권에 또는 자기 정치적인 야망의 디딤돌을 생각을 했지 충실하게 도정을 안 한 거 아니냐 이제 생각을 했고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굉장히 큰 국정 철학의 한 축이 지방자치와 분권입니다. 자치와 분권이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저희들이 선거 승리를 특히 20년 전에 경기도지사 선거를 저희 민주당이 이기고 못 이겼었거든요. 그런 경기도에서 승리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지금 뭐 이재명 시장이 그 경기도지사에 나오겠다고 선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지율도 가장 높게 나오는데 본인이 이재명 시장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점이 무엇인지 한번. 제가 좀 더 안정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건 이제 경기도의 정책은 중앙정부나 인근에 있는 서울이나 다른 자치단체하고 별개로 해서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청와대에서 3년 8개월도 또 국정에 최고에 있는 위치에서 해보기도 하고 또 국회에서도 사실 수없이 많은 특위 활동부터 해서 많은 활동을 해서 정책 실현 능력은 제가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 이제 인지도가 사실 문제고 그때 보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인지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선거의 경선이나 본선에 가면 갈수록 그 부분은 저는 역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저희 당의 지지율이 50% 이상, 그러니까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어서 경기도 지자선거는 당연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되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0년 전에 되고 안 됐겠습니까? 그거는 그만큼 경기도가 꼭 저희들한테 유리한 데만은 아니다 생각을 하고 그렇다 그러면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좋은 후보들이 많은 후보들이 경선 과정에서 나와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과정에서 우리 안민석 의원님도 장점이 많은 분이거든요. 충분히 이제 같이 경쟁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 이제 당내 경선을 뚫어야 되는데 결국 지금 앞서 나가는 이재명 후보하고 그 1대1로 안 되니까 2대1로 붙겠다 이제 이런 거 아니에요? 늘 전략에 능한 우리 정보주 의원님이 이제 제시하는 그런 이제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경선 과정에서 서로 간에 생각이 같거나 또는 서로 간에 지향점이 동일하다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협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안민석 의원님이 늘 이야기할 때 이제 수도권 내리 사선 그 두 가지를 빼면 굉장히 화냅니다. 수도권과 내리를 그러니까 사선이고 하시는데 저보다 나이가 적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형님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얼마든지 전략적 제어도 가능하다. 전해철 의원님, 만약에 경기도지사를 뛸 때 옆에다 최측근에 두고 이 사람의 얘기를 듣겠다. 안민석, 정봉주 둘 중에 한 명? 진짜 솔직히 말할까요? 예.
진짜 솔직히 말할까요? 예. 정봉주 군님. 정봉주 군님. 아니 진짜일 것 같은데요? 근데 다음 이제 지방선거는 이 문재인 대통령을 내세워서 이제 치르는 선거인 것만은 분명해요. 근데 참 선거라는 게 알 수가 없거든요. 알 수 없어요, 진짜.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 내에서의 경선이 본선이다. 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지만 경선에서 이겼는데 본선에서 지는 경우 이러면은 그거는 최악이죠. 근데 그런 상황이 없다고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그 경기도라는 데는 북쪽하고 남쪽하고 굉장히 이 정서가 다르고 또 한편으로는 이 북부에 계신 분들이 아주 그 안보나 이런 데 민감하거든요. 그런 점은 어떻게 대비하고 계세요? 일단 이번 대선의 결과를 보면요. 61개 선거구 중에서 문재인 후보가 진 선거구는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여 년간 10수년간 했던 결과보다는 훨씬 더 더불어민주당 내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지형이 또 문재인 대통령은 3자 구도지 않았습니까? 이걸 이제 1대1 구도로 된다든지 또 대통령의 지지율의 어떤 변동이라든지 등등의 문제가 생기면 저는 낙관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거듭 강조하는 게 치열한 경쟁 경선으로 좋은 후보를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의 명찰을 달고 나올 남경필 지사의 파급력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자유한국당의 당세로 보면 남 지사께서 지금 바른 정당에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것을 받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난 대선 과정을 다시 돌아보면 경기도에서 그렇게 자유한국당이 좋은 점수를 받거나 인기가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와 같이 당적을 바꾼다 해서 크게 파괴력이 있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지사의 파급력 저는 글쎄다예요. 새로운 선수를 내세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분들 중에는 꽤 괜찮은 분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야말로 만약에 경선하다 보면 흥행은 좀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오히려 그 사람이 된다면은 전해철 후보하고 이렇게 1대1로 하면은 각이 세워질 수도 있어요. 굉장히 그 강력하고 새로운 후보. 이론도 있고 또 아는 것도 되게 많고 콘텐츠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상대가 될 수는 있죠. 사실은 지금 이재명 시장이 인기 높은 것도 아내 되시는 분하고 방송 나와서 예능에서 있던 게 굉장히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또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는 자녀 문제 때문에 사실은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단 말이에요. 가족 관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제 집사람하고요. 그 아들, 딸 이렇게 일남일녀입니다. 남편으로서 점수는 몇 점 정도 되십니까? 저는 뭐 당연히 50점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집에서 점수 받아야지 지금 어떻게 둘이 살아시는 거예요? 얼굴을 보는 시간이 너무 적어서 수줍어하시는 요리할 줄 아시는 거 있으세요? 일단은 잘 나르고요. 그다음에 설거지하고 하는데 만드는 거는 별로 아내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이 지지율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 근데 솔직히 뭐라도 하나 만들었다. 뭐라도 하나 만들었다. 라면이라도 끓였다 그래. 그러면 같이 잘합시다. 가시죠. 라면이라도 끓여. 야. 아내를 위해서 내가 요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뭡니까? 네, 라면입니다. 있으실 거예요.